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딜레마일 거예요. 국민의 신가의 지지율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으로서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부결되지만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때는 이탈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이 위기입니다. 야당이요,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동안 20년 집권론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은 탄탄한 지지를 받았던 거로 기억이 되죠. 2020년도 당시 총선에서는요, 무려 180석, 그러니까 300석 중에서 180석이니까 60%의 지지를 받았었죠.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2016년도 총선에서 승리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도 승리했고, 2018년도 지방선거도 승리했고, 2020년도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한국 정당에서요,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으로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20년이 펼쳐질 것이라고 많이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년 만에 정권이 뺏긴 것만이 아니라 작년에 6.1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여러 의혹에 의해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아마도 청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속영장과 관련돼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곧 의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묻는 투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에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은 바로 인신을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하면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나름대로 부체포 특권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체포 동의라는 말보다 영장 실질 심사 동의권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 탄압이고 결국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과연 국회에서 어떤 표결이 올 것이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은 대부분은 아마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심은 조금 달라요. 한국 갤럽 조사 2월 4주째 조사에 의하면은 이재명 당대표 수사와 관련돼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게 49%입니다. 그런데 구속 수사해서는 안 된다가 41%니까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는 구속해야 된다가 53%, 구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야가 진영의 논리에서 싸우다 보니까 중도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48%가 계속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비율이 48%로 높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 프레임이 잘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슷한 시기죠. 데일리안이라는 데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적합합 수사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비율이 49.2%, 그리고 야당 탄압이어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도 43.6% 높게 나와요.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정치 탄압 때문에 이거는 체포동의안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비율은 27%밖에 안 되고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폐지돼야 된다가
57%인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민주당 지지층에다만 보고 물어봤는데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 정치 탄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돼야 된다는 비율과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비율이 45%대 45%로 똑같게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집권당 내에서 반대하는 야당 내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유지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폐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리스크와 관련돼서 당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재명 당대표는 현재 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 보복하는 이 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정치 권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깡패 같은 것이다라고까지 직결단을 때리고 있지만 결국은 정말 당당하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자진 출석해서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었죠. 강원랜드와 관련된 인사청탁과 관련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지만 국회 내에서 표결이 응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거기서 그 영장이 결국은 기각이 됐고 1심, 2심, 3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딜레마일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표가 직접 가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해라. 왜냐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검찰이 아니죠. 결국은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피해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온다. 실제로 보면요.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2월 3주 14일서부터 16일까지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당은 37%, 민주당은 30%, 이게 7%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요. 20대에서는 국민의힘 36%, 그리고 민주당 27%, 20%대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2월 3주 때 조사인데 2월 4주 때는 반등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30%에서 34%로 4%포인트 올라갔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졌었지만 2월 4주 때는 이게 반등을 해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불안한 민심의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여러 선거에서 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더 나가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실책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것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30%대에서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고 또 더 나가서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으로서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왜 이런 위기를 맞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에는 세 가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새 정부가 좀 뭘 좀 해보라고 하면서 뭔가를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복은 없고 결국은 투쟁만 있다. 6일 지방선거, 장애 2일 지방선거 때 자신들이 정권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를 했죠. 그 여파가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참패로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입법 독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당을 제키고 야당만이 입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등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승복은 없고 투쟁만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생은 없고
불탄만 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야당은 개혁하고 야당이 정말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면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다 민생은 제치고 방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이 자신의 수사와 관련돼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민주주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민주주의는 없고 결국은 이재명 사당하만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모든 것을 당대표가 좌지우지하면서 끌고 가니까 보니까 진짜 젊은 사람 세대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 이런 야당이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산무 정치 속에서 민주당이 허덕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반전의 기회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하버드대 가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글을 올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안의 코끼리다 불가다. 그러니까 이 방안의 코끼리는 그 안에서 그 외부의 목소리는 전혀 차단한 상태에서 쉽게 표현하는 민심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에서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비명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친소 관계가 약하거나 반대하는 일부 당원들에 의해서 인사들에 의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죠?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다. 여기서 극복을 해야 된다. 이재명이 없다고 해서 민주당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폭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27일 날 아마 국회에서 표결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과연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은 169석인데요. 여기다가 결국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시대전환이라는 이 정당들은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무소속 7명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 1명은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계산을 해보면은 과반 득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28명의 의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탈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아주 반대편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비판을 강조하고 강화했었던 서른 의원이요. 실은 예상을 깨고 이번에는 무조건 부결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결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여운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워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번엔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어떨 것이냐는 건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 그리고 특혜, 위례 신도시 특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뭐 김성태 우리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변호사 대납이라든지 다른 뭐 백현동에 대한 특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거를 부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번에는 부결되지만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그때는 이탈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다음 총선 때까지
민주당의 대표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기소가 된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재판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당헌 80조에 의하면은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결국은 당 대표직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물론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은 예를 들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기소가 됐을 때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유지하지 않을 거냐가 1차 변곡점인데 제가 말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소가 되든 안 되든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국은 이 재판이라는 것은 내년 총선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끝까지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한다면 자신에 대한 면죄부다라고 판단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블랙홀로 빠져가야 되느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정권의 몰락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야지 보수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민주당이 살라고 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국회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그러고 나서 더 이 부분에 대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선거를 앞두고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시나리오는 2015년도에 문재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굉장히 위축이 됐고 그 당시에 개혁을 주장했었던 안철수 의원이 8개 개혁안을 내놓고 만약에 이 개혁안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친문 패권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길을 갖겠다 하면서 2015년 11월 달에 결국은 국민의당을 힘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봉착을 하자 문재인 당시의 대표는 김종인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 2016년도 총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동안 강성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이런 사람을 공천해서 배제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2016년도에 민주당이 123석으로 일당이 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했다. 똑같은 논리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위기가 있으면 자신은 잠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비상대책위 체제를 만들고 이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결국은 민주당의 분당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계속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계속 가져간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의 승리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난 2016년도 2월 달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면서 호남에서 싹쓸이를 할 정도로 압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 호남계와 그리고 과거에 친문재인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중대선구제가 실시되게 되면은 정당의 파편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고 일정한 부분 득표를 하면은 의석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당도 야당도 파편화가 되면서 다당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정말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고 수권 정당으로 모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민주당 다음으로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 자신들이 스스로 얘기했었던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실용정당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당과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탈바꿈되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당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다. 이제 3월 전당대회 끝나고 나는 정치권은 아마도 나름대로 큰 변화를 하기 위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이 내년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분명하게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영준의 정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